자, 오늘 고전 읽기 글쓰기 수업 징비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실제 징비록 그 이미지예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 뭐 징비록, 권지일 이렇게 써 있죠. 1권부터 시작되는 뭐 내용인데 실제 징비록이라는 책은 그 임진왜란이 주요 주제고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이랑 실제 뭐 외란을 쭉 겪는 과정 그리고 끝나면서 전후 처리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서해 유성룡이라는 조선의 학자 겸 관리가 쓴 책입니다. 징비록 한번 볼게요. 쉽지는 않은 책인데 그렇다고 엄청 어려운 책은 또 아니에요. 읽을만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은 어차피 다 사람들 이야기고 뭐 누가 뭘 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배경이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왼쪽에 서해 유성룡이고요. 1542년도 생이죠. 그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네, 1592년도에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50살. 이분이 이제 50세가 되던 해에 어,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겪어내고 실제로 선조라는 우리 조선 시대 임금 중에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었는데 그 선조를 옆에서 보필했던 신하 중 한 명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명나라의 구원병을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오는 구원병들 다 뒤치다꺼리도 해주고 이순신이 어떻게 보면은 뭐 앞에 나가서 적을 다 깨부셨다면은 유성룡은 뒤에서 안살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터에 직접 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필요한 모든 일들을 꽤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그 임진왜란 때 유명한 장수들 중에 육군과 해군에서 육군의 권율 장군 그리고 바다의 이순신 장군을 모두 추천한 사람이 바로 유성룡이었죠. 굉장히 이제 당시에 당대의 뭐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영향력을 줬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좀 엇갈려요. 되게 뭐 엄청 잘했다. 뭐 당연히 잘했으니까 임진왜란을 극복했으니까 잘했죠. 그랬던 평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정치적이고 우유부단하다는 평가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징비록을 보더라도 좀 특이한 점이 그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생각보다 좀 소심하게 대처합니다. 특별히 뭐 한 게 없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뭐 맨 앞에 나서가지고 절대로 이순신은 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위치상 할 수도 없었겠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뭐 영의정이고 혹은 또 이순신을 또 추천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몸을 사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면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반대적인 평가로는 우유부단하고 약해 보인다. 뭐 이런 평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는 되게 재밌어요. 너무 세면 세다고 뭐라 그러고 그죠? 중간에서 뭔가 조율하고 이러면 또 그렇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래서 모든 인물을 뭐 이 사람은 좋다, 나쁘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유성룡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명재상의 반열에 오른 분이죠. 자, 유성룡은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약간 이제 과장이 못해졌겠죠. 과장이 못해진 뭐 그런 전해지는 말들에 의하면 책을 그냥 한 번 보면 다 외웠다. 거진 다 외웠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그 영민한 두뇌를 좀 타고났던 분이고, 근데 몸은 조금 약했어요. 몸은 약간 왜소하고 약했고, 그 내용에도 보면은 가끔씩 아파요. 아파가지고 며칠 쉬고 막 그래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 퇴계 이황의 제자고 대표적인 제자고, 퇴계 이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퇴계 이황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으신 분들이 동인 계열의 그 살림이 되는데 그 동인들은 나중에 남인과 북인으로 또 나눠집니다. 어, 이 사람은 어쨌든 그 퇴계 이황의 제자로서 그 동인들이 이제 영랑아빠인데 그 핵심 인물로 볼 수 있고요. 21살이 됐을 때 직접 퇴계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죠. 굉장히 그 적극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21살이에요.
21살이면 뭐 대학교 한 2학년? 2, 3학년 정도 되겠죠. 그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 최고 학자는 누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뭐 그런 분을 뚜벅뚜벅 가서 찾아간 거예요, 저희가. 21살 청년이 가가지고 그 가르침을 직접 구한 거죠. 그 정도로 좀 패기도 있었고, 학문에 대한 열정도 되게 뛰어났던 분이고, 22살 때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했고, 뭐 영의정까지 올랐고요. 조선시대 이제 관직 체계표상의 가장 높은 자리가 영의정이죠. 그 임금 바로 밑에 그 만인지상, 만인의 위에 있고 1인지하, 국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영의정이죠. 거기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이순신이라든지 권율 같은 인재를 추천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게 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정말 임진왜란 일어나기 직전에 추천해요, 이 사람들을. 특히 이순신. 정말 바로 직전에 이순신이 또 이 유성룡의 추천으로 수군으로 가게 되죠. 원래는 이순신 여기서 조금 이순신 얘기를 다루면 더 재밌을 텐데 제가 내용은 좀 뺐어요.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뭐 다음 기회에 이순신 이야기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이순신은 위치된 곳이 북방이었습니다. 북방. 저기 그 여진족이랑 우리 맞닿고 있는 지금의 북한 쪽이죠. 두만강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처음 배치됐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이제 수군으로 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유성룡의 추천이었죠. 그래서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게 된 것은 유성룡의 공이 굉장히 큰데 어, 거의 뭐 무장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적재적소에 그런 인물을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지 않으려고 조선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조선시대 어떤 취약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음 전쟁을 막기 위해서 훈련도감이라는 또 그 기구를 설치를 해서 군사들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또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잘 겪어왔고 잘 치러낸 영의정까지 올라간 분인데 엄청 잘 됐을 것 같잖아요. 또 의외로 또 그게 또 잘 안 돼요. 정쟁에서 또 밀려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조용히 그렇게 여생을 좀 보내게 됩니다. 징비록이라는 걸 남겨서 이게 임진왜란이는 엄청난 초유의 사태를 정말 잘 기록을 남겼죠. 그래서 이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높아요. 징비록은. 징비록이고요. 자, 나라가 망할 위기 임진왜란을 이렇게 기록을 했고 실패의 원인을 굉장히 나름 본인의 입장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라가 그 흔들릴 때, 어, 그 장면도 나와요. 그 일본에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데 동인에서도 한 명 보내고, 뭐 남인에서도 한 명 보내고, 뭐 이렇게 어디서도 한 명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 보고 오게 하는데 보고 가지고 하는 말이 다르죠. 그런 장면을 다 나와요. 그리고 왜 말을 다르게 했냐? 그러고 이제 본인이 가서 물어보는 장면도 나오고. 되게 이게 생생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역사책이죠. 이 안에 유성룡이 겪었던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네, 그런 뭐 대화 내용도 나오고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자, 징비록의 징비라는 말은 징이라는 말은 이제 징계한다, 징벌한다. 그죠? 뭔가 벌을 준다 이런 의미고 경계한다 뭐 이런 의미고 비라는 것도 뭐 대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난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징계해서 앞으로의 우리 재앙, 비슷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자. 이런 의도로 지은 책입니다. 록이라는 거는 그 우리 비망록 할 때 록이죠. 뭐 그 기록, 메모, 어, 이런 걸 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내용들을 경계하는 마음에서 쓴 글이 바로 징비록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뭔가 실패를 한 거죠,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뻔했어요, 거의. 거의 망한 건데, 다행히 그, 저기 뭐죠? 일본에서 제일 대장이 죽어버려요. 오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끝나기 전에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은 특징이 대장이 죽으면 다 물러가요. 그런 좀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물러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우리가 잘 싸우고 의병들도 일어나고 하면서 어 이제 전쟁이 좀 교차 상태에 빠지고 명나라에서 지원군도 옵니다. 굉장히 이제 고압적인 자세로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명나라 지원군도 오고 이래저래 되니까 일본도 버틸 힘이 없는데 마침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버리니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는데 초반에는 말도 안 되게 밀려요. 그래서 그 며칠 만에 그죠? 뭐 3주 만인가? 한양까지 이렇게 쳐들어오죠. 일본 군들이. 그러니까 선조가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뭐 그런 장면도 이 징비록에 다 나옵니다. 그런 실패를 잘 기록을 했죠. 이 책에 문제의식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침략할 것 같다라는 징후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무시하지 않았냐. 또 동인과 서인, 뭐 남인 당파 싸움도 있었고 군사훈련, 군사훈련 체계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선조의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여러 가지 문제의식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징비록에 나오는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순신 표준 이거랑 좀 다른데 편중사에 있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정한 어떻게 보면 상상도 같은 거고 또 요거는 이제 기록으로 밝혀진 이순신의 실제 모습이다. 가까운 모습이 이거다라는 뭐 자료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좀 잘 기록을 했고, 어, 일반적인 인물들보다 이순신에 대한 기록의 할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순신이 뭐 옛날에 어떻게 했고, 어떤 인물이고,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게 잘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성룡의 기록이 과연 객관적일까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성룡은 본인이 책임하에 그 나라를 이끌어서 승자가 된 거고, 이긴 거고, 어, 뭐 당파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인 계열이었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순신을 자기가 추천을 했으니까 이순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혹하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균형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주요 장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신이 한번 와요. 그 얘네들이 침략하기 전에 계속 간을 보는 거죠. 그 조선에 계속 사신을 보냅니다. 그 예조판서가 그 예조판서는 이제 예를 다루는 데니까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접대를 하는 거예요. 야스히로라는 그 사신이 왔는데 그럼 뭐 사신이 왔으니까 어쨌든 잔치를 베풀어 대접을 했죠. 근데 술에 취하니까 이 야스히로가 후추를 이렇게 뿌렸대요. 자리에다가. 후추는 굉장히 귀한 그 향신료였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뭐 지금은 그래 조금 낫죠. 근데 옛날 뭐 유럽에도 굉장히 후추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너무너무 귀한 향신료죠. 근데 어쨌든 그 일본인이 이걸 뿌리니까 그 잔치에 있던 기생과학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와 후추다 그러고 막 죽고 이러니까 너희 나라는 망하겠다. 이렇게 어 귀한 물건 앞에서 기강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망하지 않길 바라겠느냐라고 했다는데 이걸 이제 유성룡이 기록을 했어요. 그때 이제 기록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 동조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술 먹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했다고 뭐 나라가 망한다? 그것까지는 조금 과장된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유성룡이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전쟁이 처음에 터지고 나서 조정에서 그걸 인지한 다음에 제일 먼저 투입한 장수가 두 명 있는데 이일이라는 장군과 신립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져요. 정말 팡팡 깨집니다. 그냥 뭐 몇 번 싸우지도 않고 그냥 자멸하는 식으로 거의 그렇게 죽게 되는데 그 신립이라는 장수에 대해서 유성룡이 기록한 내용이죠. 평소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여 위험을 세워 수령들이 두려워했다. 수령들은 백성들을 동원해 길을 닫게 하고 장막을 쳤는데 매우 사치스러웠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립이라는 장군이 공을 좀 세우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 자만심 이런 게 강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좀 성격도 잔인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신립이 온다 그러면 막 장막 쳐주고 하는데 그런 게 쓸데없이 사치스럽고 그랬다는 거죠. 그 신립이 험한 곳을 우리가 지키면 이제 유리하죠. 근데 그런 것을 버려두고 딴 데로 갑니다.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지위도 좀 번잡스럽게 하니까 아 이거 우리 지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요. 이게 되게 재밌죠, 이런 부분이. 되게 슬픈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지휘관이 좀 별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주죠. 결국은 집니다. 패배를 하고 한양까지 바로 먹히죠. 그래서 이제 선조가 도망을 가요, 결국은. 선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벽제역이라는 곳에 가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임금이 이제 도성을 버리고 일본군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따라 나섰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수십 년 정도 가고 있는데 비는 엄청 내리고 있지. 말도 가다가 막 빗길에 막 가는 거 힘들어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관원들이 따라오다가 아니 우리 집이 서울인 한양인데 어딜 가 내가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이제 임금을 버리고 안 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슬픈 장면입니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가는 임금이 이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하죠. 나라가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갔냐.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상황이. 그런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이 가다 보니까 뭐 그 소식을 알리죠. 임금이 가시니 언제쯤 어디에 당도할 예정이니 뭐 저녁밥을 좀 차려놔라 라고 파주 목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동파역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이제 뭐 끌고 모아서 임금한테 올릴 음식을 마련을 했는데 임금을 호위하던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웃기잖아요. 주방으로 난입하여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으니 임금께 올릴 음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강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이 모시는 임금이지만 그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목사들은 파주 목사와 장단 부사는 이 음식을 준비할 책임이 있었는데 뭐 딴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사실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바로 이 사람들 다 처벌해버리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욕은 먹겠고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유성룡이. 이제 평양까지 떠나버려요. 평양도 도착했다가 평양까지 떠나버리니까 이제 난민들이 어때요? 평양은 옛날에 이제 그 지금 뭐 북한의 수도기도 하지만 되게 거점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임금이 이제 한양을 버리고 평양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라가 망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질서가 다 무너지죠. 난민들이 지나는 곳마다 창고에 들어 국문을 약탈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지만 이제 반전이 있죠. 이순신이 그 일본군의 발목을 잡습니다. 일본이 원래 전략이 뭐였냐면 최대한 빨리 육군으로 한양을 밀어붙이고 그다음 전라도 쪽 곡창지대를 해군으로 가서 먹은 다음에 그 보급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곡식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다 보급품 들고 쫓아가서 평양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북진을 해서 명나라까지 공격한다. 뭐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는 잘 됐어요. 육군으로 한양까지 밀어붙이는 거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빨리 됐는데 이제 전라도 쪽 곡창지대를 그 수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 말도 안 되게 백전백승하는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는 거죠. 장수가 다져요, 다져. 이순신이 27전인가 했는데 다 이기거든요. 한 번도 안 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때부터 주춤주춤하고 임진왜란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그 이순신이 활약하는 활약상을 좀 그리고 있는데 이순신이 싸움을 독려하다가 총알에 어깨를 맞아서 이때는 뭐 일본 군들은 조총을 다 갖고 있었으니까 어깨에 총을 맞아가지고 피가 막 흘렀는데 뭐 특별히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진두지휘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뒤에 빠지면 안 되니까. 싸움이 끝난 뒤에 그 총알이 박혔으니까 어깨에 칼로 이제 이걸 베고 총알을 꺼내야 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와, 저 아파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순신은 말하고 웃는 게 태연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이순신은 되게 대범한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나라 장수들이 이여송이라는 사람이 제독이었 제일 대장이고 육군들이 옵니다. 왔는데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조선을 대하죠. 자기들이 낄 필요가 없는 전쟁인데 황제의 나라니까 좀 도와준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거죠. 군량이 떨어졌다. 말은 말풀이 어딨냐? 말 먹일 풀이 왜 없냐? 그러고 뭐 우리 지금 백성들 먹을 것도 없는데 전쟁 상황에서 이거를 다 누가 했냐면 유성룡이 이 보급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장수들이 군량이 떨어졌다고 이효성한테 우리 돌아갑시다. 도저히 뭐 얘들이 군량도 때 안 마셔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효성이 조선 관원들 다 와봐. 그래서 이제 벌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유성룡이 어때요? 굉장히 처참한 기분으로 사과를 합니다. 나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걸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이효성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 장면은 이제 그 일본군들이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으로 이순신을 이기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이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그 일본의 당시에 이제 왔던 두 유명한 장수가 유력한 장수가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장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상인 출신이에요, 상인. 원래부터 군 사무라이가 아니었죠.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얘는 뼛속부터 다 그냥 완전 리얼 그죠?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가토 기요마사가 볼 때 고니시 유키나카는 어때요? 너무 유들유들하고 아 제가 무슨 군인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고니시 유키나카가 볼 때 가토 기요마사는 좀 멍청해 보이고 아니 장수가 싸움에 가면 계략도 쓰고 말이야 여러 가지 해야지 뭐 맨날 싸움만 하냐 약간 이런 기질적인 차이도 있고 또 그 세력 일본 내에서의 세력 다툼도 있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돌아가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제 고니시 유키나카는 죽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데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거 빨리 끝내고 임진왜란 지금 한 방 먹여줬으니까 이제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토 기요마사는 그런 성향은 또 아니에요. 계속 싸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 고니시는 계속 간첩들을 보내죠. 그래서 자기 부하 요시라라는 애를 경상 우병사 김응서에 보내가지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게 전쟁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에요. 이 전쟁 중인데 중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흘립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널 거니까 이순신 뭐 이런 너희도 수군 세니까 중간에 그 깨부셔 가토 우리도 가토 때문에 미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조선 왕실에서 그 이걸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네, 어이없게 믿습니다. 간첩이 흘린 말인데 이걸 믿어요. 믿고 아 그럼 가토가 오니까 이순신한테 출정 명령을 내려라 해가지고 출정을 명하는데 이순신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이 속임수일 수도 있고 그죠. 아무리 아무리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전쟁 중인데 굉장히 그 강한 힘이 센 유력한 그 장수의 동선을 상대국이 알려주겠냐고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이순신은 의심스럽고 나갔다가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원 선조가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하옥합니다. 고문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순신의 늙은 어머니가 이때 충남 아산에 있었는데 아들이 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데 권율의 휘하로 갑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어, 장사도 못 지내고 가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엄청난 비극이에요. 이런 또 일이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순신이 복귀가 되고, 어, 명나라에서 장군이 오죠. 진린이라는 또 해군 장수가 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독하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엄청 고압적인 사람이라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순신이 이 사람 완전 제대로 구워 삶아버려요. 술도 엄청 먹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장면 나오죠. 일본 군이 오니까 군사를 보내서 40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 40명의 그 머리를 다 진린한테 줍니다. 당신의 공으로 해라. 그러니까 진리는 너무 이제 뭐 자기 온다고 해서 잘도 대해주지, 자기 공도 나한테 넘겨주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이순신과 이제 친해지고 이순신을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게 얘기가 되게 긴데 한번 진비록도 읽어보고 다른 책도 또 읽어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진리는 구워 삶는 이야기. 그래서 이순신과 그 원래는 이제 명나라 군사들이 조선 해군들을 수군들을 막 막대하고 때리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폐해가 전부 다 없어집니다. 진린이 이제 이순신을 존경하게 되면서 자, 이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 그 이순신이 마지막에 노량해전 때 완전히 이제 일본군을 괴멸을 시키는데 고니시 유키나카는 그 시마즈 요시히로라는 이제 일본 장수한테 구원을 요청해요. 아, 이순신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좀 도와줘. 그래서 그 시마즈가 오는데 오다가 또 이순신한테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거의 다 괴멸돼요. 근데 이때 이제 싸우다가 이순신이 죽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하고 숨을 거두고 이순신의 조카가 이순신처럼 해서 싸움을 계속 독려를 해요. 전쟁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이순신이 죽은 걸 알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순신이 상려 행렬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공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다니 지금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온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사실 뭐 이순신의 공은 뭐 엄청나죠. 임진왜란 때 정말 결정적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징비록에도 이순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분량이 할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어, 또 이순신의 면모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에 대해서는 이 징비록도 보면 좋고 그다음에 이순신의 조카가 쓴 분서란 책이 있어요. 또 그런 책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요. 이순신 직접 쓴 안중일기도 있죠. 뭐 그런 거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뭐 위장병도 엄청나요. 뭐 맨날 위장 아파가지고 배가 아프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징비록은 어 처음 얘기한 것처럼 임진왜란의 기록이죠. 결국은 중요한 게 리더의 자질인 것 같아요. 어, 선조와 이순신이 좀 대비가 많이 되는데 뭐 선조는 나쁘고 이순신 잘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위기 시에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뭘까? 이걸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좀 많이 그 생각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주제로 에세이를 작성해 보고 징비록 내용을 한번 인용하고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래때 문화 아카데미 카페에 이렇게 글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징비록으로 에세이 작성 또 응원합니다.